MBTI 요즘 모르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할 때, 어디엔가 지원을 해야 할 때 MBTI 유형으로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위험하죠.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점인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 공부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그동안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MBTI라던가 가스라이팅,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그 용어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MBTI 요즘 20대, 30대는 모르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자기소개를 할 때 MBTI 유형으로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고 게다가 원래 이제 16개 유형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거기 뒤에 A, Assertive나 T, Turbulent가 붙으면 곱하기 2에서 32개 유형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붙여서 굉장히 흥미롭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걸로 본인을 규정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유형이다. 그럼 평생 그런 유형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자기의 유형을 아예 숨기고 다른 유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개팅을 할 때 혹은 어디엔가 지원을 해야 할 때 그 사람들이 혹은 그 회사가 좋아할 만한 유형으로 바꿔서 자기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못 소개한 유형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거 혹시 나 속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때까지 쌓아왔던 신뢰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 유형을 속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성격 유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MBTI의 E, 그 다음에 I 이렇게 있죠. 사람들은 I보다는 E를 훨씬 더 선호하고요. S와 N 중에는 S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J와 P 중에는 J를 좀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유형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형으로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유형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지구상에 호모사피엔스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MBTI가 완전히 한국에 정착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토착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혈액형이 그랬죠. 만나면 누구나 혈액형을 물어보고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고 혈액형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도 결정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토착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시발점은 코로나19 때 마치 밈처럼 유행하기 시작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자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본인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도 어디에서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계속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자기 형제 관계와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소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건 정작 본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당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지? 연습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MBTI를 사용하면 단 하나의 유형으로 본인을 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MBTI를 많이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이게 굉장히 많은 문항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알파벳 4글자로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많이 나와요. 나는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뭐 나는 이순신 장군의 MBTI를 잘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 너무 같네. 아, 나는 유재석 씨의 MBTI와 똑같아. 그래서 나는 유재석 씨처럼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놀이가 된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MBTI가 같다고 유재석 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MBTI랑 성격 검사는 다르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유형으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형으로 구분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MBTI 유형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다 보면 아, 저 사람이랑 나랑 조금 다른데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실제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E야, 너는 I라며 너는 나랑 같이 지내기 좀 어렵겠어. 이런 식으로 특히 TF 구분 많이 하시고 J랑 P랑 서로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그냥 편가르기 하시는 거잖아요. T라는 유형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만 접근할까요? J라고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계획해서만 할까요? 때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특정 유형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만 행동하는 건 아닌데 나누기 시작하면 쟤는 우리랑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재밌거든요. 아, 저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같이 만나서 잘 어울릴 수 있으면 그걸로 굉장히 좋은 놀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넘어가서 쟤는 이상한 사람이야 라던가 쟤는 나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야 라던가 이렇게 가면 가장 큰 문제점인 편가르기, 혐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한테 MBTI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의 MBTI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MBTI 한번 했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한번 해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한 성격 유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수능 만점자 중에 F 유형이 없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I 중에 성격 이상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 공부하는 김태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MBTI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MBTI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능 만점자 중에 F 유형이 없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기사를 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T 유형인 학생이 F 유형인 학생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유형인지 보다 그 방법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F 유형은 마음이 막 요동치고 멘탈이 약하고 그래서 불안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덜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T 유형이나 F 유형이 아니라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자주 해보시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또 하나, 인지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공부를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뭘 잘 알고 뭘 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거든요. 성격 유형으로 이런 걸 나눈다기보다는 차라리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MBTI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한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학생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건 사실 권장할 만한 일이죠. 선생님들이
결과를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이 학생과 경험했던 것들을 비교하고 혹시 놓친 게 있거나 혹시 조금 더 추가할 게 있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형에 따라서 이 아이는 P유형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대해야 되구나, 이렇게 지도하시는 거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적인 측면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I 유형이 굉장히 좋은 유형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한 성격 유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E랑 I랑 비교하면 E가 훨씬 더 괜찮은 유형이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E가 더 활발하니까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잘 맺을 수 있고 조직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I 중에 성격 이상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죄송해요. E 중에 제가 잘못 말했어요. E 중에 성격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E와 I로 조직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I 유형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회사가 갑자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가져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INFP 지원하지 말라고 공고문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 유형들은 지원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조직을 편향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조직이 과연 질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BTI 유형을 물어보시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유형을 물어보시고 이 유형은 안 돼, 이 유형은 좋아, 그거는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T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던데요. 너 T야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What's wrong? 이라고 나옵니다. What's wrong with you? 너 T야가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 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차별적인 표현이죠. 거기에 숨은 의미가 뭐냐면 T는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소위 팩폭만 한다, 팩트로만 계속 그 사람을 재단하고 단정한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T는 공감 능력이 없고 F는 공감 능력이 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T 호소인도 나와요.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진짜 그게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별적인 표현은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질은 타고나는 겁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기질적인 차이이고요. 그게 성격의 근간이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만 시키면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학습을 해가면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죠. 성격은 기질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BTI는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 왔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검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강연을 할 때 임원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 임원분들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반면에 신입사원들 I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는 검사라고 봅니다. MBTI 제가 보기에는요,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4가지의 알파벳으로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 꽤 큰 장점이 되죠.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진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격 검사, 헥사코 같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잘 맞게 쓰시면 MBTI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내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채용 공고 보면 I는 지원하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성향을 숨기기도 합니다. 내향인을 둘러싼 오해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향인은 에너지가 안쪽으로 향하는 사람, 외향인은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향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데, 내향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하루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향인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죠. 내향인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에너지 다 소진하고 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내향적인 걸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조직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런데, 내향인이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고요. 일단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실제로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400m 허들에서 금메달 딴 영국의 데이비드 해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운동선수들을 많이 조사했습니다. 근데 정상급에 올라 있는 운동선수 중에 89%가 본인을 내향적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네트워킹에만 집중하는 외향인보다는 본인의 일에 집중하는 내향인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외향인만 있는 조직은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골고루 있는 게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오해, 내향인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오해 혹은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건 일종의 기술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향과 완전히 비례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해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나는 외향적이다 혹은 나는 내향적이다 이렇게 할 때 무조건 다 외향적이거나 무조건 다 내향적인 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외향성과 내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이 조금 더 많으냐에 따라서 나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조금 내향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수준을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만났을 때 충분히 괜찮은 방식의 소통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에너지 수준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니 그래도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진짜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밖에서 다 에너지를 쓰고 집에 가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랑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퇴근하실 때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만의 공간을 조금 마련하세요. 그래서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들어가시면 또 다시 가족들과도 괜찮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은 본인에게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외향인이 내향인과 함께 지낼 때는 저 사람은 내향적이니까 관계에서 혹은 소통 방식에서 문제가 있을 거야, 이 오해를 일단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향인과 있을 때 좋은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주세요. 뭐가 좋으냐면 내향인이 제일 잘하는 게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내 동료의 장점들을 잘 파악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거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잘 찾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향인을 옆에 두시면 서로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향적인 사람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으려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인데요. 불안하면 미래를 통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쫓겨난 기쁨이가 다시 컨트롤 타워로 돌아가기 위해서 왜 불안이가 주 조종관을 잡게 됐을까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중문화를 심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영화 속의 인물을 분석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1편 이후에 9년 만에 나온 작품이죠. 800만 관객을 돌파한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1편에서는 5가지 감정이 나왔었잖아요. 기쁨이, 슬픔이, 더러기, 까칠이, 소심이. 자, 2편에서는 4개의 감정이 추가로 나옵니다. 주인공인 소녀 라일리가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감정 분부에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불업이가 합류하게 되죠. 특히 불안이가 주 조종관을 잡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1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쁨이를 몰아내고 왜 불안이가 주 조종관을 잡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사춘기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 특징을 생각하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소심이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나요? 무언가를 겪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실제 소심이 캐릭터를 보시면 아주 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 우리의 감정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 사건에 반응하신다고 보면 돼요. 불안이는 이미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인데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불안이는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세웁니다. 뭐 거의 계획 세우다가 밤새울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두 번째 편을 보면 불안이한테 쫓겨난 기쁨이가 다시 컨트롤 타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기억들을 폭파시켜서 그 추진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념 저장소까지 오게 되고 그 나쁜 기억들도 신념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라일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엄마의 감정 분부랑 아빠의 감정 분부도 나오고요. 거기 자세하게 보시면 1편에서 나왔던 그 5개의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원래 처음에 태어났을 때 5개의 감정이 있다가 커가면서 몇 개가 더 생겼다가 나이가 되면 다 사라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1편에 등장했던 5개의 감정, 그리고 엄마 아빠의 감정 분부에 있는 5개의 감정은 폴 에크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기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몇 개의 감정이 있느냐? 이거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인사이드 아웃 시즌 1 때부터 심리학적인 자문을 했던 베거 켈트너라는 교수는 무려 27개의 감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영화에는 그러면 왜 총 9개만 나왔냐? 27개 나오면 영화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에 적합한 4개만 추가를 했던 거죠. 만약에 인간이 불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구상에 호모사피엔스는 없을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고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런 게 생산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해야 생존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는 불안은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내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 하나, 불안이가 중간에 폭주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이제 소용돌이로 표현하면서 막 계속 무언가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기쁨이가 등장해서 아니야, 이제 그걸 손에서 놔야 돼 하는데도 못 놓고 있거든요. 이게 불안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시야가 좁아지는 걸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야를 최대한 좁히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그거 하나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를 잘 해내면 그 다음 것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야를 좁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내가 언제 불안감을 느끼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불안감을 가장 세게 느낄 때는 미래가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불안하면 뭘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걸 이제 긍정적인 근시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근시안을 가지면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하면 미래를 통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는요, 단계적으로 다가와요. 단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 앞에 있는 하나하나 단계를 수행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게 계획을 나눠서 세우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면은 평소에 안 하던 걸 하세요. 헤어스타일을 바꿔본다든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하시던지, 뭐 이런 거창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불안할 때는 새로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할 때 새로운 거 하다 보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불안할 때는 원래 내가 잘하고 익숙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사이드 아웃 2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나온 문구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